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종종 다양한 사연을 듣곤 합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 요즘 따뜻한 옷을 입어야 하는 계절이 도래했네요. 어릴 적에는 겨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눈이 내리면 눈싸움을 하고 썰매를 타며 즐거워했지만 제가 사는 집은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추운 날씨가 참 어려웠어요. 제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께서 난로를 킬 때 바람이 잘못 들어와 그로 인해 난로가 기울어지는 일도 있었는데 그때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유년 시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보내야 했습니까? 겨울이 점점 다가오면 그 시절을 생각해서 가슴 한쪽이 아리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차츰 형편이 안정을 찾아갔어요. 당연하게 대학 진학은 꿈조차 꾸지 못했어요. 등록금까지는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그런 상황에서 대학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었어요. 유서를 남기려던 엄마와 아빠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를 대학까지는 공부시켜줄 수 있어 엄마. 나는 공부에 별 흥미 없었어요. 학교에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거기서 취업하거나 그냥 할래. 그래서 나에게 미안한 생각할 필요 없어도 돼. 그런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한다는 것을 엄마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대학교까지 가족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대학은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작은 마케팅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경력을 쌓아 더 큰 회사로 이직하겠다는 포부를 품고 입사했어요. 월급이 많지 않았고 남들처럼 칼퇴근을 할 수 있는 회사도 아니었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 어른이 된 느낌에 벅찼고요. 엄마가 이 돈을 아까워해도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언제 이렇게 돈이 클 줄이야 눈물이 나네요. 에이, 엄마, 더 많이 못 주어 미안해요. 내년에 이직만 성공하면 더 줄 수 있을 텐데요. 많이 줄게 그렇게 한 회사에서만 7년을 열심히 근무한 저는 잠깐의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렸거든요. 쉬는 동안 저는 여행을 다녀왔어요. 남들이 타보는 비행기 한 번을 못 타본 게 내내 마음속에 짐처럼 남아 있었거든요.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비행기에 몸을 싣고 미국으로 향했어요. 더 넓은 땅덩이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참으로 궁금했었거든요. 2주간의 장기 여행이었는데 한식이 너무 그리울 것 같아 중간에 한인 민박을 예약해 두었답니다. 그때가 비수기라 예약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덕분에 넓은 민박집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아침을 먹고 나가려는데 한 남자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저랑 같이 구경 다니실래요? 아침에 저를 보고 박물관에 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요. 오늘 거기 가려고 하는 겁니다. 주식 때마다 인사를 주고 받았던 사람인데 동행해요라는 말을 걸었어요. 그래도 계속 혼자 다니느라 좀 힘들었었어요. 미국에서 온 뒤로 사진 한 장 제대로 남기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하루 종일 남자와 다니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정말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어요. 즐거웠던 하루는 저에게 남은 채로 지나갔어요. 다음 날 초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어요. 아침에 늦잠을 자서 급하게 짐을 챙기고 아침에도 걸으면서 체크아웃을 했죠. 연락처를 주고받고 싶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그러질 못했답니다. 여행 이후에 저는 다시 취업 준비로 바쁜 날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함께 일했던 선배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은 정말 대단한 기회였어요. 선배에게 연락이 올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이제 시작한 회사는 지인들의 추천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선이 너무 사양해서 다른 생각이 안 났어요. 너무 감사한 기회였어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선변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이전 회사보다 높은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기뻤어요. 하지만 그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의외의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여행 중 만났던 그 남자였어요. 세상에,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정말 놀랍네요. 우리는 너무 의외한 장소에서 다시 만나서 정말 신기했어요. 남자는 그 회사 초창기 멤버였는데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니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연애를 이어나갔어요. 회사 안에서도 모두가 아는 커플이었죠. 남자친구와 나는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많은 의지를 했어요. 우리 둘 사이에 미래를 함께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집으로 처음 인사를 나가게 되었는데 부모님께서는 이전에 명절이나 기념일 때 종종 만나뵌 적이 있어서 어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결혼 소식을 기다리셨던 건지 오히려 반기시는 분위기였어요. 두 분이 언제 결혼하려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시기를 딱 맞춰서 잘 왔네요. 우리는 은혁이보다 먼저 해야 했는데 조금 늦었죠. 죄송해요, 엄마, 아빠. 아이고, 요즘 세상에 누가 먼저 하든 중요한 게 뭔지 그렇게 중요한가요? 괜찮아요. 니들이 이렇게 결혼하게 된다니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오며 가며 저를 보셨던 시간들이 있으시니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를 좋게 봐주시니 너무 감사드려요. 집에서도 남자친구를 반겨주시는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수월하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상견례까지 후루룩 맞추고 본격적으로 혼례까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결혼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신혼집은 남자친구가 해오기로 해서 준비가 비교적 수월했다. 그러나 결혼 준비는 하나부터 열까지 결정해야 하는 일들의 연속이었는데 하나도 쉽지 않았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버벅거리기도 했지만 속도는 더 좋고 제 방식대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어요. 대부분의 준비를 마치고 이제 디데이를 기다리는 시기였을 때 예비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님, 어떤 이유로 이 시간에 전화를 주셨나요? 이번 주 주말에 은우랑 같이 밥 먹으러 올래? 너희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처음 보고 좀 사왔거든. 너무 좋아요. 그럼 이번 주 주말에 갈게요. 제게 주말에 밥 먹으러 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가족이라고 좋은 것을 챙겨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내심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 시댁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예비 시어머님께서 전복솥밥에 전복을 넣은 갈비찜, 버터구이 등등 사다리가 휘어지게 차려 놓으셨더라고요. 세상에, 어머님 혼자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다 준비하신 곳이에요. 예정대로 가지고 뭐 어렵다고 아예 빨리 앉아서 밥 먹자라고 하시더니 우리는 모두 같이 둘러앉아서 기분 좋게 식사를 마쳤어요. 식사 후 차를 한 잔씩 마시면서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가는지 생각했어요. 물어보셔도 좋죠. 너희들 결혼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 어머니께서는 지난주에 대부분 마치셨고 이제 내일 모레쯤 청첩장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님께서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가정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니까 쉬운 게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해요.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우리 집은 전통과 가풍이 있는 집이어서 예단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또한 우리 아들이 집을 꾸미러 가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갑작스런 예단 이야기에 정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 허락을 구하러 갔을 때도요. 상견례 때도 예단과 예물은 생략한다고 이야기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황당했다고 말씀하며 남자친구와 함께 온 집은 남자친구가 대출을 받은 것이며 대출금은 저와 함께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어머님께서 분명히 지난번에 예단과 예물 생략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지는 입장이라 생각해요. 그래, 그때는 그렇게 말씀했었지만 생각해보니 작은 아이도 결혼할 때는 예단이 필요한데
큰 애인 나만 오면 작은 애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썩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돈댁 형편을 생각해서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아예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결혼 전에 확실하게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니요? 저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말이 막혀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물어봤어요. 어머님. 그럼 예단은 어떤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뭐 과하게 욕심내서 많은 것을 바라는 건 아니고 딱 작은 일이 해온 만큼 해오면 서로 트위터 없이 좋을 것 같아. 그러더니 제 형편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외제차를 한 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 보러 다니려면 그 정도는 차 안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시면서요. 그 차는 가격이 좋아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굳이 하는 제품이었는데 입이 떡 벌어졌죠. 남자친구도 나의 말을 듣더니 놀라서 자기 엄마를 말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좀 무리가 있어요. 네, 너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너도 알다시피 전통이 있는 집이잖니. 엄마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야. 듣고 있던 나도 한마디 덧붙였어요. 어머님, 근데 제가 지금 당장 1억 2천만 원도 아니고 그 정도 큰 금액을 마련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럼 우리도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걸로 하자고나. 어쩔 수 없지 뭐. 갑자기 제게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청첩장이 준비되어 있는 마당에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기분 좋게 밥을 잘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체할 뻔했어요. 생각보다 완강하게 예단을 요구하는 모습에 더 이야기해봤자 도돌이 표일 뿐이겠구나 하는 생각에 저희는 일단 자리를 떴어요. 그런데 며칠 후 남자친구로부터 너무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들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예단을 해오지 않으면 예약해 놓은 식장을 보며 전부 취소하라고 난리를 쳐서 정말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너무 놀라서 뒷목을 잡았어요. 갑작스럽게 예단을 타령하면서 이렇게 차질을 빚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다시 어머님을 찾아뵙고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결혼에 대해 물으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로 인해 대출을 모두 활용했고 추가로 큰 금액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대신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싶은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현재 결혼식을 취소하면 손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아가 예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도 모른 채 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받는 정도가 그만한지 물었다. 상견례 때 보니 당신의 집이 여유로워 보이지 않아 생략하려 했지만 여전히 가풍이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가방 하나 받고 끝낼 일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결혼 전에 확실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들을 해결하고 나서 결혼하자는 것이 이해가 되세요?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눈앞이 흐려지는 기분이었고 상견례 때 만난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형편이 어떤지 생각하게 돼서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이렇게 서두르는 게 맞는 것인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파혼하기로 했어요. 남자친구에게 어머님과 만나 다시 고민한 결과 결혼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것 같고 이는 서두르는 결혼에 부담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의 응답은 파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엄마가 마음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갑자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남자친구랑 울며불며 매달리고 있었어요. 일단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주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글쎄, 뱃속에 아이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하지 않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가보았는데 아이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니 정말 충격을 받아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어요.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차라리 타이밍을 미루는 것보다 빨리 말하는 쪽이 나을 것 같아서 남자친구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어요. 자기야, 나 어떡하지? 임신이래. 저 말을 하자마자 눈물이 왈칵 나오고 흘렸어요. 남자친구는 눈물을 보자마자 꼭 안아주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줬어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예정대로 결혼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말했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이 때문에 모든 것이 쉽지 않게 되었어요. 결국 결혼을 위해 엄마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어요.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은 후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나 정말 못 살아. 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에게 말해야 할 것이에요. 아니야. 어찌하여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니? 혼자 얼마나 마음을 고쳤을까?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돈댁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내야 하니 아무라도 받고 싶으실 것 같아요. 내가 어찌 이해하지 못할까요? 결국 엄마 앞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아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멍청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단은 엄마가 어떻게든 도울 거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아이 조금만 기다려봐. 엄마가 제게 예단을 도와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우리 집에는 그만한 여유 자금이 없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서 그때 엄마께서 전화하셔서 예단을 준비할 돈을 마련했다고 하신 거죠. 엄마가 돈을 마련하셨어요. 하지만 8천만 원은 도저히 안 되고 5천만 원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사돈댁에 말해보라고 해야겠어요. 아니, 어떻게 엄마가 그런 큰 돈을 구하셨는지요? 정말 감사해요. 예비 시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5천만 원까지 구해주셨지만 그 이상은 좀 어렵다고 하셔서요. 원하시는 외제차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위 모델 중고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으실까요? 그래, 갑자기 애를 둔 거니까 이렇게 준비한 것 같아요. 되지 않는데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으니 그렇게 하자꾸나. 나도 별 수 없지. 예상 요구하는 게 좀 아닌 것 같구나. 그렇게 겨우겨우 예산으로 중고 외제차를 맞출 수 있게 되었고 저희는 처절하게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혼식 날에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남아요. 엄마께 이렇게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미안해요. 엄마께 힘들게 했기 때문에 더 잘 살게요. 이 정도는 난관 없이 결혼까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생각 말고 배우자와 예쁘게 잘 살면 충분하겠죠. 나이를 이렇게 먹었지만 엄마 없으면 어린 아이일 뿐이라고요. 엄마 덕분에 결혼식까지 무사히 마치고요.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식을 올리기 전에 몇 번 만난 것이 전부였던 손아래 신우가 죄를 대놓고 너무 싫어하는 것이 느껴져요. 작은 삼촌은 우리 집에 예단을 금말 없이 잘 해오고 그러는데 큰 삼촌은 어째서 그런지 나는 창피해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동서는 조용하고 착한 것 같은데 어머니랑 신우가 싫어하네요. 아가씨, 우리가 결혼 전에 이미 이야기가 끝난 거니까요. 그러니까 큰 오빠는 결혼할 거면 미리 집안을 잘 살폈어야 했는데 너무 아무런 결혼한 거 아니야. 아, 그게 갑자기 돌아서는 이래요. 이도 저도 못하게 되었다. 뭐, 아이가 되었지. 두 사람은 임신한 제 앞에서 말이 없는 거예요. 남편을 안아보고 결혼을 했지만 역시나 쉬운 길은 아니었겠죠. 제가 시댁에서 부당한 일을 겪으면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털어놓곤 했어요. 남편이 어머님께 전화해서 한마디 하는 날은 아주 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나는 그걸 또한 남편한테 가서 쪼르르 다 얘기를 했다니. 아이, 너도 참 속 없다. 그러니까 말이야. 안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는 걸 가지고 이래가지고 무슨 말이 무서워서 하겠어?
번번이 이런 시키니 저는 아이를 낳을 때까지 최대한 시댁 식구들과는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나마 말 잘 통한 동서랑은 종종 연락하면서 지냈어요. 동서는 작년에 출산을 해서 그런지 제 임신 중인 마음을 잘 이해해 주었어요. 또한 저랑 동갑이라 말도 잘 통했고요. 형님, 점점 배가 더 커져서 힘드시겠죠? 별일 없으신가요? 동서야, 나는 아직도 괜찮아. 지금은 많이 어려운 시점이라요. 형님, 어머님의 마른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해요. 괜히 그러시는 거니까요. 그래도 집안에서 남편 말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한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배가 더욱 커지고 있었어요. 시댁에 있을 때 허리가 너무 아파서 힘들어하면 어머님은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시나요? 유나는 다 부린다. 임신해서 힘들기 때문에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요? 시위라도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제게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다. 거기서 남편이 한 소리를 해주셨어요. 아이고,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엄마도 임신을 했었으니 어째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야, 내가 시어머니를 써 말 한마디도 못하겠니? 나는 무서워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어. 나 때는 시어머니 앞에서 아파도 저러지 못해. 친정집이 멀리 있어서 엄마를 자주 만나지 못해도 마음속에 서러움이 더욱 커지는 것 같아요.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혼을 해야 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동서는 집에서도 잘 지내고 예단 느낌도 촉촉해서 그런지 나와 비교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동서는 사람이 유난스럽지 않고 조용한 편이라 동서를 미워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동서는 친절한 분으로 친정에서 맛있는 것을 많이 주시고 저에게 받은 것을 나눠준 사람이었어요. 시댁과 계속 부딪히면서 힘들어질 뿐이니 웬만하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털어놓기도 참 민망했어요. 다들 잘 보이려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친구들은 결혼해서 시아버지 어머니를 대접받으면서 잘 지내는데 나만 구박을 받는다고 말하는 게 창피스러웠어요. 그래도 참담한 마음을 속풀이하고 싶어서 평소에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촌 언니에게 종종 속마음을 털면서 지내곤 했어요. 언니는 제 편을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주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이상하다. 요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는지 화가 난다. 언니야, 정말 우리 시어머니 이상하잖아. 나도 이런 것은 드라마에서만 보더라. 현실에도 있는 줄은 정말 몰랐는데 그냥 최대한 안 만나고 지내려고 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그게 최선이야. 언니, 친구 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어. 그래도 연니한테 털어놓으니까 조금 나아질 것 같아.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 엄마가 연락했어. 엄마는 어쩐 일로 전화를 다 나눠줬어. 아, 너 요즘 시어머니 집에서 그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그걸 엄마한테 말 안 했어? 근데 엄마한테 말을 안 한 게 스토리 공유한 건지 엄마가 제 시집살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건지 알아? 미안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 엄마에게. 배도 조금씩 나가고 있을 텐데. 속으로 아픔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서 엄마가 마음이 아프다 하시려고 하는 말을 하려 한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반드시 엄마에게 연락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너가 있는 곳으로 갈 테니까 알겠지? 엄마의 견디드만 한마디에 또 한 번 눈물이 왈칵하고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그때는 요즘처럼 김장철이었는데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버린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시더니 김장을 하러 주말에 전부 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 김장해야 할 예정이니까 듣지 말고 와라.
내가 이 집의 맏며느리인 건 알고 있지? 네,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도요. 중이라고 빼주는 건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내 어머님께서 늦지 않게 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김정날 당일 시댁에 가니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어머님께서 이걸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아예 이 정도 가지고 놀라고 그래요. 나도 이 정도는 혼자서 다 하고 그랬어요. 아이 많이 담아서 사돈떼기도 좀 보내드려야 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자그마치 500포기의 배추였어요. 배추밭을 통째로 가져온 것 같은 비주얼이었어요. 임신한 몸으로 앉아 딱 일어나는 것도 힘드네요. 500포기에 김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동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나 동서는 시간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동서를 찾아야겠어요. 동서가 아프다며 지금 병원에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거죠? 빨리 일을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동서가 오지 못한다고 해서 제게 고무장갑을 던져달라고 하면서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소금에 절인 적도 없는 배추들을 보며 이미 허리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어머님의 비웃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푼돈 가지고 우리 집에 시집 온다면 모험으로 떼어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중고차 하나 사와서요. 덕막 높은 집에 들어가려고 해요. 엄마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새 언니라던가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맏며느리가 스스로 하는 일이라며 거기 너무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리는 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참다 제가도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500포기를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다 할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우가 옆에서 더 난리인 것 같아요. 언니는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도 못 낸다고요. 집안이 아무리 거지 같아도 그 일에는 좀 아니잖아요. 엄마가 너무 놀랐을 거예요. 괜찮아요, 저가. 어떤 크고 시끄러운 소리를 했다고 확실하게 알려주려는 겁니다.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없었고 직접 남편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어머니께서 핸드폰을 압수하려 하시자 저는 핸드폰을 뺏기지 않기 위해 남편을 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실수로 영상통화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그것이 사촌 언니의 번호였던 거죠. 그래서 사촌 언니는 그 상황을 영상통화로 보게 되었고 우리 엄마에게까지 상황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엄마에게 말을 한 것 같았어요. 그 사이에 제가 핸드폰을 빼앗겨 버렸고 배추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찬바람은 점점 더 부는 것 같았고 시무라 신우는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정말 지옥이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겠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한 4시간 정도 쉬지 않고 배출이 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댁으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친정 엄마께서 오신 거였어요. 너무 놀라서 범준 얼굴로 엄마를 보았어요. 아니, 엄마가 여기 어떻게 온 거야? 너 지금 혼자서 이걸 다 하고 있었던 거야? 이 놈의 여편네를 그냥 생각했었죠. 엄마는 마당에 널브러져 있는 저리 배추들을 보고 화가 잔뜩 나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쳤어요. 사모님 좀 나와 보세요. 그거 해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때 신우가 나와서 상황을 파악하더군요. 아니, 여기 어떻게 오신 거죠? 왜 남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시는 거죠? 신우의 말을 듣고는 시어머니도 나와서 얼굴을 비추더니 아이 사모님 댁이 어떻게 지금 여기 계세요? 그때 우리 엄마는 눈에 보이는 조림 배추 하나를 집어서 실무의 뺨에 싸대기를 날려버렸어요. 말 그대로 배추 싸대기였죠. 소금물을 많이 마시면 배설이 찾아오고 콧물이 납니다. 온 마당을 울리는 소리가 나요.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미친 여자분이야?
우리 엄마는 그녀를 물러나게 하지 않고 대응했어요. 이제 말 다 했어. 옆에 있는 사람들아. 뭐라고? 당신은 가만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행동을 하면 저희가 폭행죄로 고소할 거예요. 결코 허용되지 않을 거예요. 나도 두렵지 않아요. 얘 양반아. 내 딸이 고통받는데 가만히 지켜볼 줄 알았나요? 당신들, 저를 피눈물 쏟게 만들 거예요. 화가 진한 엄마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실 겁니다. 그때가 마침 친구들과의 모임이 끝나고 아버님께서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아버님은 이미 아수라장이 된 마당의 모습을 보고 놀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 지금 이게 다 뭐야? 사모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엄마는 아버님께 격양된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잘 오셨네요. 제가 지금 기어드릴 말씀이 있던 차였습니다. 저희 엄마의 말에 심호하시고 아버님까지도 모두 놀란 토끼 눈을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운을 뗐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박가사돈 씨와 모르고 계시느라 이렇게 됐습니다. 사돈 처녀의 비밀을 폭로할까 합니다. 엄마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어 아버님에게 건네주었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부인 그리고 사돈, 이 사진이 본인들이 맞으시죠? 이렇게 사진까지 떡하니 있는데 아닐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일주일에 두어 번씩 나이트 클럽에서 남자와 노는 걸 사돈은 모르고 계셨다고요. 엄마의 말에 아버님의 얼굴은 모두 굳어졌고 신우이는 파랗게 질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박가 씨는 일 때문에 지방 출장을 갈 때마다 저 둘이 나이트 클럽에 다녔다고 했다던데 사돈과 사부인의 처녀가 애까지 나왔던 것도 아마 모르실 것이겠죠. 순간 마당에는 정조뷰로 쓰여져 있어요. 알고 보니 이야기의 전체는 이랬답니다. 아버님은 인테리어 업자이셔서 직업 특성상 지방으로 출장이 잦은 편이었거든요. 시모랑 신우는 그 틈을 타서 나이트클럽에 드나들면서 남자를 만나 놀았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신우는 나이트에서 만난 남자와 애까지 나왔던 거였죠. 아버님은 엄마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랑 우리 딸이 그럴 리가 있어요. 아이 근데 이 사진은 대체 어디서 나신 거예요? 엄마가 말하길 그 칠천은 엄마의 지인이었어요. 억지로 기억해보려고 시도해봤지만 다음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 간단하게 표현하거나 정보를 더 깊게 설명해 주시면 더 나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게 됐더라도 나한테 말을 못하는데 얼마 전에 알려줬어요. 근본 없는 개막장 집안인 걸 알았다면 결코 결혼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엄마는 나중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 이미 결혼을 한마당에 말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나중에 활용할 일이 있으면 써먹으려고 증거 사진을 받아두는 철두철미함을 보였죠. 사진 속에는 시모가 외상할 때 사용하는 민증과 CCTV 캡처 화면이 있었어요. 게다가 외간 남자와 팔짱을 끼거나 구멍가게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죠. 모든 사실이 탄로가 나자 시모랑 신우는 벌벌 떨며 무릎을 털썩 꿇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합니다. 크리롭고 한 건 아닌 거예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심지어 시내에서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아빠께서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 당신 정말 미친 거야? 딸과 함께 그럴 수 없는데, 아니, 애조차 내릴 정도로 막장에 건달린 적이 없었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둘 다 내 아버지가 만만한 줄 알았겠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경멸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따위로 근본 없는 인간들이라고 저한테 출력을 한 거요. 예단을 안 한다고 그렇게 성화를 했어요.
참나, 제가 예단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는 다시 황당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단, 우리 예물 여자는 안 하기로 진작에 얘기가 끝났잖아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설마 모른 채 계신 거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가풍이니 전통이니 은은하게 말씀하시면서 제게 예단하러 오지 않으면 결혼을 무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는 바람에 우리가 5천만 원짜리 중고 외제차를 가져왔잖아요. 그것도 원래 8천만 원짜리를 원하셨는데 싼값에 가져왔다고 얼마나 무시당했는지요. 제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목덜미를 어머님의 책을 하던 중이셨어요. 이거 또 무슨 말이야? 그 차는 지금 어디에 있어? 아니, 여보, 그게 아니라, 아이고. 정말 못 살아. 시모는 고개를 들진 못한다던데. 자기도 사람인데 얼굴을 들 수 없겠죠. 동서는 예단으로 8천만 원을 했다는데 나는 그 정도는 못해. 얼마나 못 살게 꾸시다고 해요. 지금은 김장도 혼자 갈무리 중이었어요. 아버님께서 다시 눈을 크게 떠 말씀하셨어요. 뭐? 작은 아이한테도 예단을 받았어. 아가야, 내가 말 안 해준 건 전혀 몰랐어. 나는 예단 이야기는 하나도 모르겠어. 알고 보니 시모는 저와 동서에게 예단을 받아서 그 제비놈들에게 외제차를 선물해줬던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당연히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계셨고요. 아버님의 배신감에 가득 찬 그 얼굴은 절망에 가까웠어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남편과 서방님 내외까지 시댁에 와서 모든 전말을 들어버렸어요.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선이 났습니다. 동서도 자신의 예단이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걸 알아버렸으니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충격에 휩싸인 건 아마도 아버님이셨어요. 아버님은 정말 성실하고 우직한 분이세요. 지인에게 한 번 사기당해서 집안이 휘청거린 적이 있긴 했지만 가족을 위해 군말 없이 희생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딸과 아내의 배신으로 인해 아버지의 삶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결국 아버지는 배신감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에서는 심오하신 본인들이 저지른 죄와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빼도 박도 할 수 없게 집에서 내쫓기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들도 자신의 엄마와 동생에 대한 배신으로 인해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몰래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겠죠. 아버지는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못 드렸지만 아들들의 지극한 성실한 보살핌으로 천천히 이전의 삶을 회복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태어난 우리 아이가 아버님의 회복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죠. 임신했을 당시에는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원망스러운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딸 아이가 없는 삶을 상상하기도 어렵네요. 빚 많이 지고 집에서 쫓겨나버린 채로 임신까지 하셨다면 눈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두 사람은 급하게 렌트하러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급하게 돈 벌기 위해 설거지 알바를 하면서 간간히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이렇게 큰 일을 겪으셨으니 지금쯤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 것 같네요. 그럴 수 있는 인간들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도 벌써 3살이 되었고 저는 다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싶어요. 추운 요즘 건강을 잘 챙기시고 제 이야기가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